네, 안녕하십니까. 북푸른 북토스 355회 한상기의 소셜미디어 특강. 오늘 한상기 저자니까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랑 같이 진행 맡을 두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날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저 자리에서 오가닉 미디어라는 책으로 여러분 처음 뵙고요. 그때는 한상기 박사님 이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오늘 리턴 매치예요, 리턴 매치. 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그리고요, 참고로 오늘 그 저자가 MC를 오늘 두 번째 MC 보는 거거든요. 저자 역대 최다 MC 출연 지금 맞아요. 기록 세웠습니다. 네. 두 번. 네. 물론 안 깼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영어를 치유하는 웃음사진가 래핑 카메라 이준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이신 한상기 저자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보면은 지금 현재 본 소셜 컴퓨팅 연구소 소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 소셜 컴퓨팅이라는 게 뭔지, 소셜 미디어도 아니고 소셜 컴퓨터 연구소는 뭡니까? 소셜 컴퓨팅이라는 게 도대체.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고요, 원래. 여기 읽고 잘 별로 없어요. 그냥 쉽게 봤을 네. 때서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소셜 사이언스를 결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해왔던 거를 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술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모델링하고 예측하고 하는 분야를 소셜 컴퓨팅이라고 해서 컴퓨터 사이언스가 확장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만드신 용어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고요. 미국의 그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미국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몇 개의 영역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어떻게 사회학하고 어떻게 보면 IT 쪽에 컴퓨터하고 이렇게 융합되는 거네요. 자. 네. 잠깐 딴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본인이 저자인 줄 알고 있어, 저자. 왜 질문 안 하지? 저자가 아닌데. 아니,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답변에 또 얘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잠깐 참으면서 저는 책 그 표지부터 좀 궁금한데요. 책 다 보셨죠? 빨간색에 저자님 얼굴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출판사의 단독 결정인가요? 저랑 같이 했죠. 커버 색깔을 한 3가지를 제시했는데 네. 나이가 들면 빨간색이 좋아지니까 빨간 책. 그래서 이 책의 애칭이 한상기의 빨간 책입니다. 남자분들은 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고. 네, 중학교 때가 떠오르네요. 빨간 책 하니까. 저 사진 보고 처음에 공무원이신 줄 알았어요. 좋은 얘기인가 이거? 좋은 얘기예요. 얘기 들었던 분 중에서 가장 죄송합니다. 사진 작가신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네. 사실은 처음 한상기 박사님 뵌 게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의 연예인이세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연예인한테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있고 싫어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진들이 한상기 박사님 있거나 말거나. 이분이 제가 알고 있는 제 패친 중에서 남자 패친 중에서 프로필 사진을 가장 많이 바꾼 분 중에 한 명이에요. 프로필 사진이 70개가 넘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막 이런 사진을 올리면은 막 모든 사람들이 너무 멋있으세요, 좋아요, 뭐 누르고 뭐 팬이에요, 막 이런 이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연구하시는 관찰자이자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괜찮으신지, 아니면 스스로 연예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중독 증세가 또 있으신 건지.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런 궁금하네요. 있습니다. 네. 네. 있으시면 어떤 증세? 근데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 헤어스타일도 멋있고 멋있어. 책을 쓸 때 가장 방해가 됐던 게 페이스북이었어요. 오. 책 쓰다가 조금만 쉬자 그러고 했다가 페이스북 한 5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랬기 때문에 이게 소셜 미디어가 책 쓰는 데는 굉장히 방해가 되는구나라는 걸 뼈저리 느꼈고 예전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책을 썼던 분이 그걸 다 끊기 위해서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라고 했는데 그 심정을 정말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윤 박사가 질문한 대로 두 가지의 밸런스 맞출 수 있는가,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관찰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겪어봤고 경험해봤던 얘기들이 이 안에도 조금씩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판단한, 물론 이게 제 개인 얘기가 아니라 많은 게 이제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공감할 수 있었던 것들, 연구 결과들 중에서도 아 나도 이렇게 느꼈었어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이 소개가 돼 있죠. 여기 보니 서론에 보니까 이 책을 처음에 쓰시려고 했던 게 5년 전에. 한 5, 6년 전에. 네, 그래서 지금 5년 걸린 거 아닙니까? 그게 5년 동안 페이스북 하시는 것 때문에 이게 늦어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쓰려고 했는데 많은 게 아직 그 정립이 안 됐다고 느꼈어요. 네. 제가 써도 금방 또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뭔가 이게 개념적으로나 사람들의 행태나 이 사용의 어떤 그 방식들이 어느 정도 패턴화가 돼야지 제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가 사실 쓰기 시작한 거는 2년 전부터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받을 수 있는 어떤 방식이나 특성 또는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많이 이제 규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고 사실은 그 다음서부터 이제 페이스북이나 딴짓하다가 네. 늦어졌고 그래서 한 2년 걸렸어요. 네. 쓰기 시작하는. 지금 박쌤처럼 이렇게 페이스북 딴짓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고민하는 네.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조언 하나 해주신다면 선배로서. 뭐 딴짓하지 말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중독 그러니까 뭔가 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근데 저는 페이스북 하는 게 일이에요. 아, 제 일이기 네. 때문에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조언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피하는 법, 또 잘하는 법 있는데 횟수를 좀 줄이는 방식은 유용한 것 같아요. 내가 하루에 올리는 포스팅의 개수를 좀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좀 더 의미 있는 포스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사실은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다른 거가 더 재밌었으면 이거 안 하겠죠. 근데 그 페이스북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욕망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표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못 하지 않아요. 네. 어쨌든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영원히 이게 무슨 마약처럼 안 하면 무슨 뭐 몸이 떨리거나 정신이 산만해지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네. 자, 지금 욕망을 표현한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페이스북의 이 소셜의 공간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게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공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책에 보면 이제 한 챕터 있죠. 프라이버시라고 안 하고 퍼블리시라고 그러셨죠? 퍼블리시. 네. 퍼블릭과 프라이버시를 약간 융합하셔가지고 퍼블리시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적 공간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아, 공적 공간? 네. 오. 근데 이제 구성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달라요. 이 얘기는 좀 길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근데 논란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는데, 많은 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내가 내 개인적 공간에다가 썼는데 왜 그거 문제를 삼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서비스의 UI 구조가 실제적으로 이게 개인 공간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 다 노출되어 있는 거고 어디서나 그 접속이 가능하거나 검색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공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전체가 공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의논할 때 진짜 사적인 얘기 쓰고 싶으면 집에 있는 일기장에다 써라. 온라인에다 올리지 마라. 나중에 온라인에 올리고 나서 그거를 뭐 친구가 어쨌느니 뭐 이게 어떻게 해서 해킹을 당했느니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 온라인은 공적인 공간이다. 네. 근데 특히 SNS는 공유가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전파가 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공간들이 그 퍼블릭 스페이스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 논문들도 여러 개 있는데 미디에이티드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뭐 근데 아주 일부적인 그 사적인 공간도 있죠. 메시징을 한다라든가 자기 안에 어떤 노트를 한다라든가 공간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공적인 목적. 이거는 판사의 판례도 나와요. 제 책에 나오지만 트위터가 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네. 체포된 애가 있었어요. 근데 판사가 그 경찰에서 이제 그 3개월치 트윗을 내놔라. 그랬더니 이제 트위터 본사에다가 그랬더니 걔가 싹 지웠어요. 네. 자기 거를. 네. 문제가 될까봐 지웠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트위터 본사에다 내놔라 했더니 트위터 본사가 못 내놓겠다 그랬죠. 이거는 개인의 사적인 얘기일 수 있다 그랬더니 판사가 웃기지 마라. 한때 공공에 속했던 것은 공공에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니네 안 내놓으면 니네들의 실적이나 이런 비즈니스 상황을 오픈하게 명령을 내리겠다. 근데 그때가 트위터가 IPO 가기 전이었어요. 기업 공개하기 전이라서 바로 그 명령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갖다 냈죠. 갖다 냈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데요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법률적인 판단으로서 트위터는 공공적인 공간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지금 뭐 제 책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책을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 책에서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페이스북 알림 메시지인가요? 아니요.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에서 잠시 언급하신 지금은 투바우만의 그 액체 근대에 대한 개념을 보면 바우만은 어떤 현대인들이 어떤 뭐 현대인들에게 어떤 자유나 해방 이런 개념이나 뭐 일과 공동체, 뭐 시공간의 개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뭐 빠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이런 소셜 미디어의 발전이 이런 액체 근대의 어떤 이 부정적인 면에 이게 어떤 일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오히려 이제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진 작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되게 유식한 사진 작가예요. 뭐 바우만 얘기를 책을 집에 책이 아니 천국이에요. 마침 또 얼마 전에 바우만 책을 또 읽었어서 더 관심이 갔습니다. 그 여기서 언급했던 거는 액체 근대 전체 얘기가 아니라 그 리퀴드 셀프 액체 자아라는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언급한 게 아니라 그 스냅챗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퍼머럴이라고 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잠시만 유지되는 메시징에 대한 관심들이 요새 많아져요. 왜냐면 너무나 아까 이제 공공이냐 사적이냐 했는데 사적인 줄 알고 썼더니 공적이고 게다가 이것이 기록이 남고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스북이 한 10년 됐는데 저는 2006년부터 썼나? 그러니까 그 오래전부터 썼는데 그 기록이 남죠.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의 경우는 내가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초창기에 썼던 게 나중에도 그 공개가 되고 트위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과 거부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시적인 거, 그러니까 그 휘발성 있는 메시징 시스템 그런 서비스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아졌고 그게 단순히 장난이 아니라 왜 나의 7년 전의 모습이 또는 5년 전의 모습이 지금에 와서 다시 부각이 되거나 그걸 갖고 판단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 뭐랄까요 반성이라기보다도 자기 스스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특히 자아라는 건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건데 그럼 그것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스냅챗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는 끌고 나간다라는 스냅챗의 어떤 철학적 배경을 얘기를 한 거죠. 물론 뭐 그거 생각하고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의 의미가 뭔가라고 했을 때 걔네들 공식 블로그에 그 바우만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박사님, 먼저 레이디 퍼스트. 근데 사실 스냅챗이랑 페이스북을 비교를 해보면은 스냅챗은 약간 연애, 페이스북은 약간 결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한번 내가 이제 히스토리를 쌓기 시작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정형화되어 있고 쭉 쌓아가죠. 이제 거기에 반해서 보다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이제 스냅챗 같은 경우는 그냥 인스턴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 휘발적이고 나는 내가 이야기한 거에 책임을 진다거나 막 이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연애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연애는? 아우 죄송합니다. 이제 다른 연애가 저랑 다른 연애가 갖고 있네, 저랑.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핫하게 좀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모바일 기반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살린 서비스가 기존의 페이스북을 대체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은 다 그 공간이 갖고 있는 구성과 기능 또는 유저 인터페이스 특성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은 다 다르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뉴트럴해요. 페이스북을 보시면은 어떤 특정한 세대나 특정한 계층이 더 좋아하게 안 만들었어요.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항상 그래서 페이스북은 모든 전 계층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뉴트럴한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반면에 어떤 서비스들은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사람, 특정한 어떤 성별을 더 타겟을 해요. 왜냐면 페이스북이 그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직접 도전하지 않고 한쪽에 버티컬한 쪽을 치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가 이제 확장을 하겠지만 때로는 그래서 저는 대치는 안 되고 변화되는 또는 다른 목적과 다른 디스코스가 이루어지는 담론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어떤 자기의 표현을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SNS 같은 경우가 나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라는
얘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거기에 가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책에는 못 담았지만 그 다음에 계속 제 페이지에서 새로운 이제 정보들 얘기하는데 밴드가 있는데 밴드에는 게임이 잘 안 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카카오톡에서 굉장히 잘 되는 게임이 밴드에 가면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밴드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때 거기서 갖고 있는 관계와 밴드에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달라요. 일상적이지 않아요. 밴드는. 그럼 밴드는 내 동창이나 어떤 집단에서의 나의 소속인데 거기서 내가 뭐 게임에서 뭐 몇 점 올렸어요 이러고 올렸다면은 너는 아직도 게임하니? 이 소리밖에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는 사람들은 게임을 잘한다라든가 게임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밴드에서 게임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사업 기획 자체가 얼마나 그 소셜미디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소셜미디어는 그 공간에서 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고 나와 그 표현된 나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요새 그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나 자신, 그러니까 실제적인 나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서 이제 실제적인 나에서부터 부풀려졌죠. 네. 항상 나는 굉장히 우아한 데 가서 있고 멋진 곳에 가고 있고 뽀샵해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내 실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받는 그 압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엊그저께 그 디 애틀랜틱에 큰 아주 좋은 글이 나왔는데 그 좋았던 익명, 필명의 시대가 다시 그립다. 예전에 우리가 온라인 할 때는 다 나라는 한상이라는 이름을 안 썼잖아요. 다른 이름을 썼었지. 네. 그랬던 시절에 나와 우리가 서비스와 지금의 구글 플러스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다 실명을 그 권장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는 피로감이 더 굉장히 커요. 근데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는 얘기죠. 굉장히 다른 그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 메시징 시스템이나 모바일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될 수는 있지만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위치를 대체하지는 못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아까 자아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부풀려졌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미 뭐 우리 각자 프로필이라든지 우리 페이지에서 올렸던 온라인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게 실제 우리의 자아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라 그게 페이크일까요? 사이버일까요? 고우성 PD는 자아가 어디 있어요? 제 자아요? 네. 갑자기 상담 시간이 자아가 Tell me more about your mother. 자아가 항상 사실은 네. 그 에고 맨날 질문마다 이거 에고트릭이라는 책을 봐도 사실은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자아라는 건 양파 안에 있는 어떤 핵처럼 있는 건가? 없거든요. 사실은 자아라는 건 계속 유동적으로 변화되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심리적 일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리적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 뭐 하버드 대학 교수도 그랬지만 남들이 봐줬으면 하는 자신을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실명인 경우에는 부풀려졌거나 좀 더 포장된 자아이고 accelerated, inflated 이런 자아고 익명인 경우에는 좀 달라요. 익명인 경우에는 내가 추구하는 자아거나 내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싶은 나를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익명 공간은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이런 공간들이 계속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피곤해진 거죠. 자기를 자꾸 나를 멋지게 만들어야 되고 멋있게 표현해야 되고 하는 인간의 이중성을 또 이중적인 인간도 이중적이기만 한가요? 뭐 굉장히 많은 모습이 그렇게 있잖아요. 만드는 좀 약간 패단이 좀 있지. 그 소셜미디어 만들지 않을까요? 지금 사실은 집에 가서 나와 친구를 만났을 때 나와 직장에서의 나와 또는 뭐 여자를 만났을 때 나 다 다르잖아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중에서 몇 개의 모습을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모습을 표현할 것이냐인 거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나가 있는데 마크 zuckerberg가 좀 이상한 애예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냐, 사람은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페이스북으로 그걸 다 표현해라 하는 거죠. 걔가 좀 또라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그래서 제프 자비스 같은 사람은 뭐라 했냐면 왜 우리가 아이덴티티 하나만 가져야 되냐? 아이덴티티는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거고 실제 생활에서도 원래 인간이 실제 생활에서 그렇죠. 코피디는 어디 가서나 동일한 모습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떠시지? 가면 달라집니다. 그렇죠. 술 마시면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술 마시면 회복하시면 안 돼요. 취중 회복은 가장 인생의 그 여러분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지워야 되는 일이 많아요. 밤사이에 무슨 일을 아침에 일어나면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페이스북 제일 먼저 봐야 돼요. 밤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저도 많이 지웠어요 아침에. 아,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계속 페이스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페이스북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제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SNS에서 왜 활동을 하느냐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요. 네. 그런데 실제로 또 페이스북에서 뭘 느끼냐 물어보면은 뭐 그 사람의 나르시시즘을 느끼고 과다 노출 때문에 힘들고 너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대답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인 것 같아요. 내가 지인이랑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내가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위선적이고 뭐 허영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이게 원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지 아니면 소셜미디어에서 그게 극대화됐기 때문에 훨씬 더 심하게 표출되고 있는 건지 역할이 어떤 걸까요? 그 챕터에 보면 행복한가에 관한 챕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많이 다룬 주제인데 그 우리가 모티베이션을 조사할 때 페이스북의 가장 많은 모티베이션은 기존에 알던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옛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네 번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건 공간마다 달라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많이 취득하기 위해서고, 옛날에 미투데이가 활발할 때는 내가 그때 설부조사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가 1등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익명과 필명을 중심으로 할 때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 네트워크에 들어갔을 때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거였고, 근데 페이스북의 최근의 변화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의 비중이 크게 증가되고 있어요. 그럼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 박사 질문하신 대로 근데 왜 지인 네트워크였는데 우울해질 수 있는가? 잘 아는 지인들과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 있는 우리 오민수 팀장께서 막 멋있는 얘기를 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자식 오랜만에 갔네 이렇게 돼요. 네네. 그런데 점차 관계가 늘어나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은 판타지와 이미지네이션이 강해져요. 여러분들 옛날 채팅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채팅할 때 그 상대방은 엄청나게 멋있거나 엄청나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만나지 않으면 행복한데 만나는 순간 불행해져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특히 여성분들 프로필 사진과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이제 늘어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판타지를 갖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뭐 가보면 맨날 어디 가서 지금 바닷가에서 발을 담그고 있고, 호텔에서 뭐 바에서 뭐 칵테일을 마시고 있고, 친구랑 영화를 보고 있고, 회식하고 있고, 근데 나는 어디서 보고 있죠? 야근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해져요. 그거를 또 숫자로 조사한 연구가 나옵니다. 350명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350명 이상을 넘어가면 친구가. 모르는 사람이 증가되면서 불행해지고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 멘탈이 붕괴되지 않으시려면 유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면 200명 수준.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잘 아는 애, 제가 저래봐야 맨날 야근하고 찌질하게 산다는 걸 잘 아는 애로만 유지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이제 저 같은 사람 친구로 맺으면 저 아저씨는 맨날 어디 가서 뭐 와인 마시고 있고 영화 보고 있고, 그렇죠. 누구랑 맨날 뭐 이래봐. 맨날 저러고 있으니까 뭐 기타 치고 놀고 있고. 쉬운 말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런 메시지 많이 받아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인생이 화보예요. 그래서 인생이 화보가 아니라 화보인 것만 올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제 후배 집에 가서 걔네 집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후배 집에 가서 화보 찍었습니다. 봤어요. 그 집이 드라마에도 나오고 잡지에도 찍었던 집이거든요. 그래서 간 김에 저도 찍었어요. 남들이 보면 제가 그 집 사는 줄 알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이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아름다우고 행복한 모습을 보려고요. 사람들의 본능이냐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본성이 뭐가 있냐면 나의 행복은 상대방의 행복보다 적게 느끼고요. 나의 불행은 상대방의 불행보다 더 크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더 불행하고 내가 덜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건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은 내가 왜 페이스북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불행하게 느끼고 외롭게 느끼는지 잘 아실 거예요. 좀 와닿네요, 진짜. 네. 전 친구가 한 3,000명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불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연결의 시대, 꼭 페이스북 아니라 연결의 시대에 과연 우리가 인맥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인맥이라든지, 내가 사회생활에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 인맥, 또 어떤 연인, 이 정의랄까? 이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관계성이 계속 옛날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까? 그것이. 질문이 굉장히 와닿지가 않는데 네,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서. 네, 뭐냐면 한마디로 보면 좀 연인은 빼고 온라인 관계가 하나만 온라인 해볼게요. 그러니까, 인맥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세기에는 제가 인맥을 쌓으려면은 학교 인맥들, 네, 선후배들, 학연, 또 직장에서의 지연, 그것을 잘하는 게 저의 그거였거든요. 네. 성공에 되게 좀 중요한 거였죠. 근데 이제 21세가 되면서 우리가 소셜도 하면서 온라인도 하면서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되게 또 오피스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또 실명이니까 우리가. 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어떤 사업가로서 비즈니스를 할 때, 그러면 아니면 지금 이제 20대가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러면 사회적인 관계,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 생존에 유리한 사회적인 관계들을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맞는 건지, 그냥 20세기 때 우리 아버지들 하는 것처럼 그걸 따라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방식대로, 아니면 지금 뭔가 다르게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다르다 뭐가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고. 창제하는 비즈니스의 관계를 강화시킨다라면 당연히 전 링크드인을 선택하라고 하겠어요. 링크드인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런 기능이 주로 있고 거기서는 우리가 비즈니스 어떤 기회라든가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덜 활성화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링크드인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책을 쓰는 일이거나 무슨 뭐 와인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 다른 어떤 전문성을 갖는 그런 걸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넓어지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세렌디피티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연히 알게 되는 즐거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새로운 연결에서 얻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창의성이나 새로운 기회가 발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주커만이라는 사람이 쓴 리와이어라는 책을 보면은 현재 인터넷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책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지역적 한계나 학연과 지연에 의해서 만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소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즈니스나 그러한 기회를 찾으려면 또는 그러한 간접적 경험이나 아니면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트위터가 됐던 페이스북이 됐던 이런 공간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물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내가 활용할 것인가, 그런 교류에 얼마나 적극적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만나서 당황했을 때 보면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형 페이스북에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한 번도 안 보이는데 보고 있어요. I'm watching you. 근데 사실은 저도 제 책에도 썼지만 세 가지 욕망인데 첫 번째가 나르시시즘이고 두 번째가 엑시비셔니즘, 노출증이고 세 번째가 관음증이에요. 관음증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남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올리는 글들이 자기한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대기업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 보고 있어요. 하긴 하는군요. 다 해요. 가입돼 있고 하는데 글은 안 써요. 무서운 애들이에요, 아주. 근데 앞으로 지금은 사실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꼭 뭐 어떤 특정 SNS가 아니라 세상은 더 연결될 거 아닙니까? 연결되면은 우리가 사실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 그 직장 생활 관계를 잘 맺듯이 이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가 자꾸 지금부터 우리가 뭔가 이거를 습관화시키고 뭔가 해본 사람만이 나중 가서 10년 뒤, 20년 뒤에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40, 50대 아저씨들이 페이스북을 정말 못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교육을 한번 시키고 싶어요. 그놈의 꽃사진은 왜 이렇게 많이 붙여놓는지. 젊은 여자들 담벼락에 꽃사진 좀 올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친구를 수락해 주셔서 뭐 이 소중한 인연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무슨 소중한 인연이에요.
온라인 친구 그냥 클릭하겠다고. 고대표님 이거 권장하시잖아요. 뭘 권장해? 그런 거 뭐 답변. 아니야, 나 뭐 개인 개별적 줄 보내야지 내 건지고서 답변을 써. 아우 근데 그분들 만나서 물어보면 진짜 짜증난대요. 제발 그런 것 좀 올리지 말고 생일 되면 생일 케이크 사진 좀 올리지 말고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는 좋아요. 근데 뭐 꽃 사진에 생일 사진에 아유 난 그거 볼 때마다 답답해요. 이 양반들 어떻게 교육시켜주나. 네. 훨씬 더 본인들의 생활을 보여주고 본인들의 생각이나 어떤 삶의 모습, 진솔함 또는 중요하게 의미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좋아요. 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저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 성경 구절 계속 올리고 정치적인 이슈를 안 올 수는 없죠. 저도 올립니다. 하지만 그걸로만 쓰는 경우가 대부분 제일 많이 배제당하거든요. 친구 끊기는 일에 가장 첫 번째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제 있죠. 하루 종일 고양이 사진 올리거나, 하루 종일 셀피 올리거나, 하루 종일 아기 사진 올리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아기 사진을 지워주는, 안 보이게 만드는 앱. 아기 사진만 안 보이게 블락해주는. 그 아기 사진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아기 사진 이미지 이렇게해서 그게 이제 저기 뭐죠? 티스토리가 아니라 저기 뭐죠? 그 카카오 스토리 제일 많죠. 네. 모든 애는 천사고 어쩜 이렇게 귀여워요. 다 대답해줘야 되고. 저도 애기 다 키워봤거든요. 그 적정수준이 친구들이 이제 적정수준이 올라가면은 수가 되면은 이제 외로움을 더 많이 타게 된다는 거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네. 그 책에 뭐 쓰신 거 보면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과 좀 외향적인 사람이 그 SNS를 이용하는 것들이 좀 방식이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뭐 저도 외로움 좀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혼자 노는 건 잘 노는데 외로움 좀 많이 탑니다. 근데 저같이 외로움 많이 타는 사람들은 이 SNS를 고독을 즐기시는 거잖아요. 즐기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로울 있어. 론리니스하고 솔리튜드는 다른 거잖아요.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내가 보면 고독을 즐기시는 거지 외로움을 타는 게 아니야. 이 외로움을 탄다고 얘기하는 건 뭔가 이렇게 보호 본능을 자극하시려는 것 같은데. 근데요, 사실은 그것도 지금 논란이 더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외로움을 타는 것이 과연 소셜미디어 때문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교수가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본인의 성격적이거나 오프라인이나 다른 외로움의 원인에서 외로움이 오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외로운데 왜 외롭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요즘에 인터넷을 많이 해. 페이스북에 굉장히 몰입돼 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외로워하나 보다라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소셜한 건데, 사회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온라인에서도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뭔가 자기의 그 부족 문제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기저 때문에 온라인 또는 SNS를 원인으로 돌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파악하는 교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단순 설문조사나 이런 거로 나오면은 SNS에 뭐 친구 수가 많을 때 SNS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질투잖아요. 질투잖아요, 사실은. 저도 많이 느껴요. 저도 질투하거든요, 거기서. 근데 그게 우리한테 주는 누구를 질투하세요, 보통? 잘된 사람들. 잘된 사람? 내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찌질한 애인데 기회를 잘 만나서 굉장히 잘 됐거나, 내가 알기로는 형편없는 인간인데 굉장히 존중받거나 존경받거나, 그 사람들이 날 보면 또 그러겠죠. 저 인간 내가 잘 아는데, 저 인간 사생활이 어떤지 잘 아는데 남들이 뭐 멋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화딱지 나겠죠. 이런 거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국민투표에서 뭐해서 국민투표가 아니라 왜 그거에서 뭐 내각을 구성을 해봤잖아요. 정부를 구성하고 그러는데 막 사람들이 얼굴 나오잖아요. 막. 야, 진짜 사람들이 그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찬양받고 그러면 이제 질투하죠. 자, 근데 이분이 외롭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외롭다. 그 외로움의 증거가 SNS가 아니라니까요. 본인의 성격이거나 사람과의 관계성이거나 이런 거지. 실제로. 사회생활 잘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스스로 약간 외로움을 좀 많이 탄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SNS를 어떻게 좀,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과 사용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비교적 자기가 이따가 그러지 말고 이따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공개적으로 한번 시간 줄 테니까 영상 편지 한번 보내봐요 한번 여자들한테. 아니 근데 방법 그게 제가 뭐 정신의학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방법 중에 하나 사람들이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자아를 크리에이트한 거예요. 다른 어카운트를. 그래서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이름을 내걸고는 평소에 자기가 다르게 산다는 게 이제 어려워요. 근데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보는 거죠.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활동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비실 영화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비실면 다른 이름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사실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온라인상에서 여자로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아니, 왜 나한테 피해를 안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책에도 많이 언급하셨고 뭐 사례도 있지만 굉장히 이거 폐단이 오히려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칭과 사기, 디셉션을 이제 아이덴티티 디셉션을 했을 때 그것을 상대방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거나 그걸 통해서 금전을 착취하거나 뭐 이랬으면 모르겠으나 내가 다른 삶을 즐겨보는 거는 네. 70년대, 80년대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채팅에서 유명했던 여자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밝혀졌는데 70대 할아버지였어요. 야. 그렇게 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익명의 공간에서는. 그 페이스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게 뭐 트위터일 수도 있고. 트위터에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모르시면 트위터에는 제2의 아이덴티티, 세컨 계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네. 그거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방 공간이고, 뭔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거기서. 네네. 근데 그 몇 달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한 박사님 여기 앉아 계셨잖아요. 근데 그때 사진을 보면은 한 박사님 얼굴 너무 지루하신 거예요. 네. 오늘 뭐 완전히 물을 만나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토크가 약간 토론이라기보다는 질문을 하고 이제 저자가 답을 하니까 저도 힘드네요. 굉장히 토론을 막 하고 싶고 말을 하고 싶으니까 신경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난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시간 없고 막 저지당하고. 네. 네. 그 이제 인간관계 얘기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서 크게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끼리끼리 유유상종 더 비슷한 사람들이 더 많이 만나고 이제 그런 현상이 더 극대화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도와주는 게 이제 페이스북이든 뭐 구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서비스에서 만들어준 알고리즘이에요. 이제 그들이 만든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를 들면 너 이거 클릭했으니까 이것도 좋아할 거야. 너 오늘 포르노 영화를 봤으니까 내일 또 포르노 영화를 또 추천해 줄게. 뭐 너 이 사람 좋아하니까 유사한 사람 계속 그 글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한 번, 두 번 좋아했다고 해서 그거와 유사한 것만 계속 보여주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정해주는 대로 우리는 시야를 다 닫고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건지 의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페어리저가 얘기하는 필터 버블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필터 버블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인터넷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리와이어라는 책에서도 그 문제를 굉장히 지적을 했어요. 점차 온라인 뉴스에서 국제 뉴스의 비중이 굉장히 줄고 있고 사람들이 안 봐요. 외국에서 얘기해. 한국에서 얘기뿐만 아니라. 한국은 더 하죠,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외국 뉴스 거의 안 보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가자 문제 얘기인데 엊그저께 제가 이제 다른 거기서 봤는데 그 글로벌 보이시즈라고 하는 사이트가 이제 그 사실은 그 주커만이 만든 그 사이트인데 거기에 플리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였나? 그리고 여러 개에서 어떻게 프로 이스라엘과 프로 팔레스타인이 구성이 되어 나눠지는가 극명하게 나눠져요. 극명하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일 경우에는 완전히 양극단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 자기네가 선거에서 이긴 줄 알죠.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사한 구글도 마찬가지고 구글 검색도 제가 검색할 때하고 여러분이 검색할 때 결과가 다릅니다. 제가 어떤 거에 주로 관심이 있었고 클릭했었냐는 걸 갖고서 동일한 단어를 검색해도 둘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특히 심각한 게 내가 클릭하거나 좋아요했거나 댓글 달았던 거로
피드를 보여주거든요. 뉴스 피드가 사람들이 친구가 생성한 거에 10%에서 20% 정도 밖에 안 보여져요. 다 보여주면은 오버로드가 돼서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만 보여주는데 그게 굉장히 폐해가 되는 거죠. 굉장히 좁아지고 호모필리가 생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향성, 폴라라이제이션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심각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도할 수가 있는 거고,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감정 전염 실험을 했다가 굉장히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 비판을 받은 배경 중에 하나가 그게 미 정보국에서 지원을 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미 정보부에서 CIA하고 정보 인텔리전스 에이전시들에서 소셜미디어 연구에 돈을 많이 지불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 국가의 적성 국가의 정보를 제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감성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다든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해서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외롭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무기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영화 인셉션 같네요. 꼭. 유 박사 얘기한 대로 지금의 구조는 지금의 알고리즘은 이거를 굉장히 강화시켜요. 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럴 때. 아까도 이제 세렌디피티를 얘기했는데 다양성을 얘기했는데 카스턴스타인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위미디어 뭐였나 거기서 그 짜증나고 힘들고 거북한 얘기라도 그것이 우연히 보여질 수 있는 구조 또는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고 오바마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참 힘들죠. 그리고 우연히 정보를 얻을 수 저도 신문을 싫어하지만 신문을 보면 펼치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펼쳐나가면서 우연히 보게 되는 정보들 있잖아요. 잡지도 그렇고. 네. 그런데 지금 온라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구조를 이제 그런 학자는 뭐냐면 리와이어 해야 된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어떠한 정보를 불현듯이 볼 수 있게 우연성을 갖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을 친구를 맺어야 돼요. 네. 하지만 1개월 참았다가 차단시키거나 끊어버리죠. 도저히 못 참겠다 얘는. 그러고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사회의 숙제고 아직까지 풀지를 못하고 있는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알고리즘이나 그렇던 정확성어가 이제 점점 발전을 할수록 SNS 빅데이터를 갖고서 책임 후반에 나오는데 SNS 빅데이터 갖고서 어떤 측정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것들이 많아질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더구나 이제 사물기기들이 이제 인터넷 사물기들이 더 이제 더 많아질 거고 발전이 될수록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인류 문명이라는 것에 발전이라는 것에 연관시켜 보면은 과연 이게 이렇게만 할 것인지 전 때로는 좀 이게 비인간적이다고 생각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데일리 기자랑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그게 9월 초에 그 행사가 있습니다. 행복까지 깨알같이. IoT 시대가 갖는 사물인터넷 시대가 갖는 의미를 전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는데 하나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데이터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슈와 또 하나는 인류 역사상 우리가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존재를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있어봐야 애완동물 정도, 그리고 가벼운 그리고 뭐 우리의 기능을 대행해주는 가전제품 이랬는데 이제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우리랑 같이 판단을 도와주거나 하는 지능형, 지적인 생명체는 아니지만 어떤 존재들이 그것이 로봇일 수 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일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게 뭐냐면 무인 자동차, 구글의 무인 자동차가 있어요. 미국에서 1년에 그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한 35,000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무인 자동차가 나와서 가장 이점이 뭐냐면 사고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무인 자동차 써가지고 35,000명 죽던 통계가 예를 들어서 극도로 한 뭐 10,000명으로 줄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25,000명이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인정하겠어요? 그래도 10,000명이 죽는데? 그 질문을 기자한테 던졌더니 인정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관여하지 않았는데 10,000명이 죽을 수 있다면. 근데 분명히 그걸 통해서 우리는 25,000명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세월호 얘기를 했어요. 세월호에서 선장 나부랭이들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배가 이렇게 됐을 때는 자동으로 판단해가지고 모두 다 하선을 명령하고 퇴선을 명령하게 했었으면 걔네들이 뭘 하고 확인하고 뭐 국정원이나 전화질하고 이런 시간에 이미 벌써 애들은 내려갔을 수 있었을 거다. 위험성을 감지하고. 그러면 그렇게 놔뒀을까? 근데 만약에 그게 소프트웨어가 에러가 생겨가지고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퇴선을 명령하는 게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 자, 이러한 판단을 하는, 우리가 이미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일상에서 주식 거래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데 판단합니다. 뭐 하다못해 신호등을 조절하다든가. 그런데 점점 더 지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소셜미디어에서 지금 번지고 있는데, 번지고 있죠? 저도 말려줘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용인하고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기계라 자동화 기계라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생각하는데 이 그렇죠. 프로그램 머신 소프트웨어들이 관여하는 얘기가 굉장히 넓어지고 많아지고 깊어집니다. 자, 아까 그 페이스북 소셜이라는 게 이제 공적인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는 주커버그나 페이스북에서 되게 저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되게 좋았고 주커버그에서 야 정말 이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한 작년 올해부터 되게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북포럼에서 제가 7년 됐잖아요. 북포럼 이상한 행사도 아니잖아요, 이게요. 뭐 돈을 받는 행사도 아니고 이게 뭐 건데 이벤트를 만들면 페이스북 이벤트를 만들면 옛날에는 회원들한테 다 이벤트에 초대가 갔거든요. 지금은 북포럼에 있는 그룹에 내 친구들한테만 가는 거예요. 회원들도 안 가요. 이게 그다음에 저를 또 어떤 때는 또 얘들이 알고리즘을 하는 것 같은데 저를 또 락킹을 시켜버려가지고 이벤트를 못 열어요 또 아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메시지를 날리거나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는데 공적인 걸 하면서 과연 상식적으로 점점 이제 이 온라인 사이버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셜도 사이버 하나의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건데 새로운 지구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국가가 이 지구 같은 이 세상을 일개 민간 기업의 주주 몇 명이서 이걸로 자기네가 지어지는 알고리즘으로 우리를 다 제어한다? 넌 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해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데이터 주권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구글 사실은 올해의 인터넷의 동향이 가장 큰 트렌드가 뭡니까라는 그 보고서를 저한테 요청한 기관이 있어가지고 정부기관이 있어서 제가 쓴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지금 인터넷의 그 큰 위험 요인 중에 하나예요. 소수의 민간 기업이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뭐 블라블라 몇 개 있어요. 애플까지 포함해서 이제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정부가 이거를 이제 견제를 하려고 특히 유럽 정부가 EU가 굉장히 많이 견제를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라 하냐면은 이제 일부 진보학자들이 이제 정부가 검열과 강화하고 정부 권력이 그걸 하려고 그런다. 그럼 누가 할 거예요? 시민 권력이 할 수도 없잖아요. 물론 시민 권력도 노력을 해요.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저항하고 고발하고 실제로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그 견제하기 위해서 그걸로만 힘들어요. 진짜로 지금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사람의 감정들을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은 너무나 막강해졌어요. 이거는 어떤 형식이든지 막는 방법이 아니 막다기보다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게 저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인간의 역사도 지금 옛날에 귀족 사회에서 결국 왕이 엄청나다가 상권 분립이 생긴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소셜 이 온라인 세계에도 이제는 뭔가
상권 분립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재판소가 페이스북의 이 사진으로 알고리즘이 아니라 뭔가 정부도 아니고 뭔가 중립적인 지대에 뭔가 중립적인 인사들로 예를 들면 그러면 인터넷을 만든 지난번에 그 이런 사람들로 뭔가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그게 뭔가 연구 윤리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자기네들은 안에서 다 합당했고 그 코드 오브 컨덕트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다 발표를 했는데 결국 요구사항은 뭐냐면 외부 인사랑 같이 하는 투명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만들어라. 얘네가 함부로 아무거나 연구하면 안 된다. 그런 요청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건강한 정부, 어디에 있는 그런 정부 말고 건전한 정부, 그다음 합리적인 정부나 시민 단체들이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커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는 페이스북을 돈을 안 내고 쓰고 있잖아요. 페이스북 어떤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돈을 안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그 프로덕트나 서비스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하루 종일 앵벌이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페이스북이 뭘 하기 위해서? 광고를 팔기 위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 열심히 알려줘서 저한테 이런 광고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가 다 그거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에요. 돈 안 받고. 네, 맞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럴 수 있죠, 걔네들이. 네. 안 하면 되잖아. 그래서 페이스북 그런 측면에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런 아주 정말 가장 뭐라 그러나 자본주의 아주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 자기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걔네들 기업은 또 그래요.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은 결코 존경받을 만한 수준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구글보다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하거나 뭐 구글이 이민을 한다거나 무슨 뭐 야후가 프리퀄을 인수한다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거대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이제 독과점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말씀하신 어떤 그런 거대 기업의 어떤 권력화 된다는 뭐 그런 거 연결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 어떤 산업 구조의 상황에서 어떤 뭐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떤 살아남을 수 있는 뭐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스타트업들한테는 굉장히 더 좋은 기회죠. 사주니까 좋은 가격으로. 인스타그램을 $1 빌리언 사주는데 자체적으로 트위치를 키울 $1 빌리언. 예? 자체적으로 더 큰 자체적으로 크려면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은 그래서 안 팔았죠. 네. 팔기 직전까지 갔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사실은 10억 불에 그 야후에 팔려고 그랬는데 합의까지 했다가 야후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주식 스와핑이었기 때문에 그때 거절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걔가 사실은 $2 빌리언이면 팔겠다라는 그 뉘앙스를 남겼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 팔고 왔고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 구글도 사실은 100만 불에 팔 뻔했어요. 야. 근데 안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어떤 미친놈이 구글 야후가 우린 이런 검색 엔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구글도 사업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냥 그 검색 엔진 팔고 자기네들은 박사과정을 마치고 싶었는데 그래서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스타트업 하는 애들도 나는 훌륭한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애들은 끝까지 가는 거고 나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라는 애들은 빨리 팔고 나오죠. 이번에 노보 제 후배도 싹 팔고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위터 만든 그 에반 윌리엄스도 열심히 파는 애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만들어서 구글에 팔았고 금방 2년 있다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건 개인이니까 얘기 말고 그리고 또 트위터 만들어서 했고 지금 또 다시 미디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 파는 게 목적인 애들이 있고 훌륭한 회사를 만드는 거 자체가 목적인 애들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 그런 거. 네, 그러면 돈을 버는데 자기가 돈을 버는 거를 100억을 벌 건지 1000억을 벌 건지 1조를 벌 건지의 목표에 따라 다른 거죠. 네. 계속 이제 페이스북 특강으로 못 본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좀 돌발 질문인데 네. 페이스북이 그럼 계속 쭉 갈까요? 저는 10년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이요? 앞으로 10년 안전한가요? 앞으로 10년까지는 얘네를 물리칠 만한 애가 없겠다. 근데 앞으로 10년이 왜 그러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의 기능만 보시지 말고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막강한 밑에 깔려있는 안 보이는 기술력을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페이스북이 그렇게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와 이벤트를 순식간에 리얼타임으로 처리한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엄청난 기술이에요, 이게. 어느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기술이에요. 제가 정부회의 같은 데 가면은 관료들이 뭐, 야, 페이스북 같은 거 우리나라도 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뭐 아이디어 좋은 애들 많잖아. 그런 애들 모여서 탁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딱 두 글자를 하고 싶어요. Fuck you. 근데 진짜 모르는 거예요. 기술을 너무 모르니까. 그 기술은 우리가 지금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과시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은, 보여주고 있는 기술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13억 명이 넘고 이게 70% 이상이 미국 외에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리얼타임으로 어떤 내 친구가 올린 거를 순식간에 나한테 보여주고 내가 한 것들을 변화를 순식간에 반영한다라는 거는 기가 막힌 기술인데 요새 뻑뻑거리죠. 네. 비 오면 좀 늦어지고 비를 좀 타더라고요, 얘가. 근데 이제 얘네들도 조금씩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트위터는 옛날에 문제 많았죠. 고래 없애느라고 고생했잖아요. 걔네가 고래 떴다 그러면 애들이 하나의 밈이었잖아요. 재미로 봤는데 그 기술력이 안 돼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가 구글에 있는 애가 같던가? 하여간에 그런 그 인프라를 다루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다루는 엔지니어가 투입되면 바뀌어져요. 아마존도 그랬고, 인스타그램도, 그 링크드인도 그런 겪었어요. 한번 확 뒤집어가지고, 아키텍처 바꾸고, 소프트웨어 바꾸고. 그거를 감당할,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데가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면, 세상에 10년이면 엄청나게 변할 텐데, 10년 동안 이제 페이스북 계속 더 성장한다면, 진짜 이 세상을 어떻게 얘네들이 어떻게 할지 정말 두려워지긴 하는데. 10년 동안 1위를 할 거냐라는 거는 저는 퀘스천이 있어요. 왜냐면 가장 뭐가 있냐면 늙었다라는 이미지예요. 벌써 미국의 청소년들한테는 페이스북은 아저씨들이 쓰는 거예요. 10년이 됐기 때문에. 거기 가면 다 아저씨들이 있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거기 없어요. 그래서 모바일로 가고 이런 새로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아까 스냅챗 말고 저기 인스타그램도 있고 텀블러 이런 데 가서 노는 거거든요. 내 친구들이 있는 데 가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되잖아요. 야후가 지금 야후 생각하면 다 이 노인네들이 그렇죠. 쓰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야후가 굉장히 젊은 애들이 만든 서비스였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쉬크하고 핫한 서비스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결국 이미지가 나이가 들어가는 이미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애가 얼마 전에 들어와서 잠깐 이제 점심 먹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요새 구글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구글이요? 미국에서는 거의 삼성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애들한테. 구글에 안 가려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그 섹시하지 않은 거예요, 구글이. 애들한테는. 더 도전하고 싶은 새로운 그 영역의 기업들,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들이 더 떠오르고, 그리고 구글은 이미 상장해서 가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들어가 봐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거예요. 스타옵션을 받고. 그러니까 스타옵션을 받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더 그 좋은 회사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뭐 페이스북이 됐든 그 이후에 새로운 회사가 됐든 어쨌든 모바일 시장 중심으로 계속 이제 새로운 것들이 펼쳐질 텐데 오늘 모바일 얘기를 많이 못 했는데요. 그 책에서 위키피디아 이야기도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혹은 뭐 집단 지성 이제 위키피디아를 꼽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성장을 할 거로 전망을 위키피디아는 벌써 정체가 되고 문제가 발생됐죠. 모바일 그래서, 시대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모바일 시대에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패턴이 이제 바뀌죠. 인터넷 소비하는 이 시대에 위키피디아 같은 것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연관된 건데 사실은 이게 웹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오픈되어 있고 같이 뭔가 참여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 근데 모바일은 더 폐쇄적이고 어플리케이션 중심이고 이런 기존의 웹 정신하고 굉장히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한 20년 동안 축적해왔던 그런 순기능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연관돼서 답변 부탁드려요. 그래서 웹은 죽었다라는 와이어드의 표지가 나왔을 때 저는 반론을 썼는데 반론을 제가 기고를 했는데 물론 와이어드에서 내가 기고했는지 모르죠. 한글로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말한 대로 웹이 갖고 있는 오픈, 그 다음에 공유,
그러한 철학이 이 모바일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 변증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 이 우리가 집단 지능, 저는 지성이라기보다 지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집단 지능적인 현상이 모바일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잘 사용도 잘 안 되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점점 시리나 구글 보이스나 또는 왓슨 같은 걸로 대체가 될 거예요. 물어보면 지가 알아서 파악해서 판단해 주는 거지. 그걸 들어가서 그 긴 글을 다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그 보이스 액티베이트 된 어시스턴트가, 인텔리전트 어시스턴트가 이제 얘기해 주는 시대로 넘어갈 건데, 결국 UI와 관계돼서 그 스크린이 없는 적은 그러한 화면에서 위키피디아 같은 걸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위키피디아 같은, 지금의 위키피디아는 침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웹은 계속 남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큰 도전이고, 누군가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지식을 공유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새로운 또 도전이 되겠죠. 근데 앱이 가져가는, 결국은 프래그먼트 돼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그룹들로 이렇게 월가든이라고 해서 자기들 안에만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는 모양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IoT 시대랑 연결이 되는데, 스마트 워치, 제가 지금 끼고 있는 페블, 이게 이제 페블의 스마트워치인데, 이걸 사면은 이거에 앱을 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에서 사용되는 앱들을 또 볼 수 있는 걸 또 깔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계가, 인텔의 예측에 하면은 2020년에 내 주변에 26개의 스마트 기계가 있다는데, 우리가 500억 개의 기계가 있으면 500억 개의 앱이 있을 거냐 이런 거예요. 그 수많은 앱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거냐. 이건 도전이에요. 해결책은 아직 없어요. 네. 하지만 지금 앱을 기반으로 서비스에 연동되고 하는 방식은 이제 엄청나게 많아지는 기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뭔지 모르겠다. 네. 근데 그게 도전이다. 그죠? 그러니까 웹은 PC 시대에 가장 적절한 방식이었고, 네. 그 다음에 모바일 시대에는 앱이라는 방식이 적절한 방법이었다면, 그 다음 시대에는 도대체 뭐가 될 거냐? 뭐가 앰비언트하게 뭐든지 어딘가 이 방도 스마트해지고 뭐 다 하고, 이 사람이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하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게 될 것인가는 지금 UI, UX 하는 사람들, 서비스 디자인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챌린지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큰 혁신을 만들어낸다면 또 다른 거대한 빅 머니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저기 그 지금 뭐 약간 유사한 질문인데, 저는 이제 컨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거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요즘 보면 이제 그 트위터 바인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비디오 같은 거 보면 소셜 비디오가 뭐 3초에서 한 15초 이내 뭐 이렇게 제약을 두잖아요. 6초하고 12초. 네네네.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제 모바일, 어떤 뉴스 보니까 최근에 뭐 모바일 컨텐츠의 최적 소비 시간이 7분이다. 7분, 우리가 어떤 글이건 뭐 뭔가 7분 이내에 있는 것만 우리가 보지 그 잘 안 본다. 7분이나 돼요? 네, 뭐 7분은 되게 긴 건데? 60단어, 단어도 60단어, 단어로는 60단어 이런 말 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 책도 되게 많지만 이거 책도 이제 400몇 페이지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2만 몇천 줄 살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면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 유형이 뭔가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바뀌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사업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타겟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콘텐츠 만들 때 우리가 21세기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시대에 맞는 콘텐츠는 앞으로 어떻게 콘텐츠를 인간들은 소비할 거며,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콘텐츠를 계속 짧게 만드는 게 능사일까요? 질문이 내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게 짧게 만들어서 사실은 온라인에서 화면에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8초예요. 그게 3년 전, 4년 전만 해도 12초까지 갔었는데 이제 더 짧아요. 7분이나 안 돼요. 8초만 지나면 우린 집중을 못하기 시작해요. 네. 이제 실험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면 헤드라인, 그다음에 중간 헤드라인,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인포그래픽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인포그래픽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미지를 통해서 이해하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저 같은 50대하고는 이 두뇌의 회로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 오리엔티드해서 이미지 중심으로 이해를 해요. 그게 글자로 되어 있으면 못 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이 저 20대가 읽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쓴 책이고요. 20대가 배구자기엔 딱 적당한 두께예요. 보시고 이렇게 여름에 심심하면 이렇게 배구선 이렇게 주무시다가 가끔 보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쪽을 연구하는 거나 공부하는 사람들, 학생들의 교재로 사용하기 좋게 만들려고 했었던 건데, 어쨌든 방식이 바뀌어져요. 지금 말한 대로 이미지 비디오 중심, 짧게 그리고 연결하게. 결국은 근데 그거는 이제 소셜 미디어랑 상관없는 주제고, 그러니까 컨텐트 비즈니스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또 이제 어떤 공적 기관이든지 어떤 회사든지 자기네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자기네 콘텐츠를 일반 국민이나 고객한테 알리고 싶어요. 지금 뭐또 홈페이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방식은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인포그래픽으로 가야죠. 이미지와 다 이미지화 시켜야 된다. 그렇죠. 글도 소용없어요. 작년에 오바마 럼니하고 오바마하고 경쟁했을 때 오바마의 모든 페이지들은 다 인포그래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민주당 가서 강연하면서 정말 얘기했죠. 뭐라 그랬냐면 보여주고 문제의식 쓴 거 보여주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일단 안 봐요. 뭐가 그렇게 길어요? 그거 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박원순 시장한테도 그렇게 길게 쓰면 안 읽는다. 네. 이미지, 사진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찍으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정치 캠페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부 기관들의 어떤 홍보나 이런 것도 간결하게 이미지로 해야 돼요. 네. 오바마 쪽은 완전히 그런 걸 다 바꿨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20, 30대 세대는 네. 그렇게 뇌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미지 오리엔티드에. 근데 우리가 어떤 이제 앞으로 정보라든지 지식 같은 것을 전달할 때 글도 글은 앞으로 그럼 없어지는 겁니까? 글은 어떻게 돼요? 이미지에는 글이 있죠. 네? 이미지에 글이 있다고요? 네. 그리고 그 정도로만. 사실은 이제 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저도 이제 킨들 갖고 왔지만 네. 책의 미래 제 책 여기 있죠. 챕터 1에 있습니다. 네, 오갈 미래를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게 해체되거나 연결돼 가지고 있을 때 지식의 형태가 바뀔 거다라는 게 이제 Too Big to Know라는 책에도 나왔고, 우리 유 박사도 그런 얘기를 동일하게 얘기했지만, 지식의 구성과 전달 방식이 이제 바뀔 수는 있을 거예요. 세대에 따라서. 근데 저 같은 세대는 아직까지는 책이 좋고 종이책에 갖고 있는 향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책이 애들을 망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소크라테스고. 소크라테스 그런 말 했습니까? 말로 얘기해야 되는데 애들이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글을 보니까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그 시대에는 다 그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방식들한테 가장 큰 폐해를 준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이제 사업이나 뭔가 서비스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앞으로 서비스 같은 거를 만들 때 아예 기획을 할 때부터 앱으로 출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웹하고 옛날처럼 웹도 만들고 앱도 만드는 게 만약에 해야 된다면? 이 책이랑 무슨 관계도 없는 그냥 질문들 궁금해서 본인이 궁금해서 그런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이따가 저희가 뒤풀이 하면서 얘기합시다. 책 얘기하자고요. 자, 책 얘기. 네네. 왜 자꾸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자고 있어요? 자, 저기 책에 보면은 저기 요즘 서비스 중에 소셜 사용자들의 어떤 평판 수준을 측정하게 해주는 수치화 시켜주죠. 클라우드 같은 거. 네, 클라우드나 픽시. 많아요. 네, 그런 서비스들이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어떤 그 사용자들 간에 또 약간 서열화나 계급화를 좀 조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 사회에 서열화와 계급화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근데 평등한 유저들 간의 어떤 평등한 세상을 또 하나의 표방하는 게 또 이제 SNS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의 평등이고 기능의 평등이고 모든 기회의 평등인 거지, 거기서 더 잘하는 사람까지 평등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능력의 문제니까. 결국 소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영향을 갖는다는 거는 사회에선 당연히 있는 거고, 기업은 그런 사람들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이거는 두 번째 인터뷰 주제였어요, 오늘 점심에. 근데 그거는 더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낼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대 기업 그 사람들한테는 더 뭐 많은 기회를 줬느냐면 그렇지 않고 동일한 플랫폼과 동일한 기능과 환경에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거나 좋은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거는 활동성과 어떤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잘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그래 봅시다. 이혜진 의장이 있는데 이혜진 의장이 페이스북을 거의 잘 안 한단 말이에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잘 안 보이니까. 근데 그러면 한상기가 훨씬 더 클라우드 점수가 높다 그래서 이혜진 의장이 보다 한상기가 훨씬 더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면 웃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너무 쉽게 정리하지 마.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진짜 갖고 있는 영향력과 온라인의 영향력을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건 그 클라우드 같은 거에서 갖고 있는 한계점은 뭐냐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성을 갖고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영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말씀 그 하시니까 제가 요거 마지막 질문을 하고 이제 좀 쉬려고 그래요. 네네. 쉬어야 돼요. 네. 지금 우리 Q&A 가야 돼 이제. 그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소셜에서 비저빌리티가 높은 사용자, 그 다음에 많은 링크,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일명 허브라고 하는 사용자들의 이제 영향력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전에 세월호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사실은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올렸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은 확인도 못했어. 근데 그거는 많은 사람한테 읽혔고 계속 전달이 되면서 이제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우리 완전히 빠져서 우리나라의 저널리즘, 소셜 미디어 이 모든 것의 바닥을 다 같이 확인한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소셜 허브 혹은 빅마우스의 역할이나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칼럼도 쓴 적도 있지만 루머를 피하는 법.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으로 시작되는 것이 루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이라고 쓴 글들은 믿지 마세요. 일단.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본인이 확인을 안 했으면은 거기다 올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슈 메이킹을 하고 싶었고 허세를 부리고 싶었고 내가 이 정보를 빨리 알았다고 생각. 도대체 그 정보를 빨리 알려줘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 정도면은 일본은 망했다. 뭐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 그리고 루머의 특징은 뭐냐면 시작하는 게 항상 그래요. 이게 사실이라면이라고 시작해요. 그거는 영어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은 얘기가 시간을 거쳐서 계속 재발생을 해요. 지금도 전자레인지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애들이 아직도 있어요. 10년 전에도 나온 얘기인데 이게 지금도 얘기를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발생돼요. 그래서 저기도 책에도 그 논문 밝혔지만 차명 교수가 썼던 논문, 루머의 확산 패턴과 믿을 수 있는 정보의 확산 패턴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의 책임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잠수함 얘기 아직도 떠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 보면 다 잠수함으로 보이죠. 제가 보면 아무리 봐도 잠수함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보면 잠수함으로 보이는 거죠. 이러면 또 이제 비판받을 거예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차에도 저기 전후방 특정 뭐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비싼 잠수함에 앞에 뭐가 있고 뒤에 뭐가 있고 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다닐까요? 저는 제일 먼저 그 질문하고 싶어요. 잠수함의 레이더는 그냥 액세서리인가요? 일단 가서 잠수함이 있다고 비틀리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나 비상식적이거나 너무나 비과학적인, 특히 비과학적인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거를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고 그거는 비판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팔로워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역할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그 미국 애들이 얘기하는 게 트윗하기 전에 검색부터 해라. 그게 맞는지. 검색만 해봐도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소스가 어딘지. 실제로 얼마나 누가 글을 썼는지. 맨날 그런 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러시아의 어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이에요. 러시아 과학자들은 희한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근데 과학자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유명 저널에 했다는데 저널 이름이 없어요. 그런 건 무조건 믿지 마세요. 과학자 이름 없고 저널 이름 없고 링크 없는 글들은 다 구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내가 제시하는 거가 저도 한 번 실수했어요. 사실은 잘못된 정보를 한번 올려가지고 부랴부랴 내린 적이 있는데 저도 다 확인을 하거든요. 굉장히 섹시한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진짜 이거 알려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이거 위험성이거나 아니면은 유용성이든 네. 위험성이든 알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는데 공유하고 전에 좋아요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게 진짜 맞는 거지. 구글 검색만 해도 되고요. 위키피디아만 들어가셔도 알고요. 그 다음에 스노프.com이라고 있는데 그건 영어인데 그런 것만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허무맹랑한 그 허구들 있잖아요. 왜 무슨 에머리 대학 교수 총장이 우연히 만났더니 걔가 무슨 카네기였나 무슨 뭐였지 철강회사의 무슨 회장이었고 유산을 물려줬다 다 구라거든요. 자 목사님들이 왜 일요일 날 어디 미더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믿을 수 없는 얘기들 갖고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더니 이런 큰 복을 주신다는 얘기들 그거 다 거기 다 있어요. 자, 선생님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는데 우리나라 이제 카카오톡도 있고 지금 이제 라인 네이버 라인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기업들이 만든 SNS라든지 소셜 미디어 같은 것은 이렇게 글로벌화되고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지금 라인이 보여주고 있고요. 라인을 가장 크게 보십니까? 네. 그건 숫자로 보이잖아요. 지금 네네네. 숫자로 보이고 있는 거니까. 다만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 문화에서 굉장히 잘 발달된 거는 제가 2년 전부터 카카오에 대해서 계속 비판했던 게 그래요. 한국형으로 만들지 마라 제발. 이게 걸림돌이다. 근데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어떤 친구가 쫙 분석을 하면서 썼더라고요. 지나치게 어떤 특정 문화권에서 굉장히 잘 먹히는 기능은 다른 이게 글로벌 서비스라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다. 근데 제가 그거 계속 지적했어요. 카카오가 너무나 한국적으로 바뀌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아까 페이스북은 굉장히 뉴트럴하거든요. 프랑스에 쓰는 애가 일본에 쓰는 애나 미국에 쓰는 애가 이게 미국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건 그냥 페이스북일 뿐이에요. 그런 기조가 굉장히 필요한 거고 메신저도 마찬가지. 메시징의 가장 기본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 사람을 덧붙고 다른 일을 하게 만들면 그 사람들은 뭔가 거기다 덧붙여요. 그러면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자면 스티커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스티커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모티콘 보내잖아요. 네. 일본에서 왜 그 이모티콘이 잘 되는 줄 아세요? 일본에서는 점심 먹을래요? 그러는데 곤란한데요?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먹자고 하기도 힘들고 거절도 무례해요. 근데 스티커로 이모티콘으로 점심 이렇게 해서 딱 하고 있는데 no!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이거는 거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문화. 굉장히 심각한 문화를 굉장히 가볍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반대로 그냥 이미지만 갖고 왜 뭐 집어 던지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열란 뭐 이미 그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거기에는 걔네들 꼭 글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다는 명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팔리는 이모티콘에는 반드시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미지만은 안 돼요. 그런 특성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카카오톡이 그런 거를 이해하는 문화적 배경과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노력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고요. 다음 카카오가 됐지만 다음도 그렇고 카카오도 글로벌에서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다음에 일본 법인장하고 말아먹고 물론 말아먹기 전에 저 도망왔지만 어쨌든 말아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지나치게 한국 시장에 특화되어 있거나 한국 시장을 너무 잘하는 게 오히려 해외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면에서 라인이라고 하는 건 일본에서 시작을 하고 일본에서 중심이 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 지금 해외 다른 지역도 많이 되지만 아직은 그렇지만 이 영어권 라틴까지는 가는 것 같은데 영어권에 진출은 아직 못하고 있죠. 아직은 도전이죠. 우리나라 기업이. 자 이제 Q&A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인데요. 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자 질문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마이크.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식들이 점점 비주얼화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의 지식 습득이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의견을 이렇게 형성을 할 때
최대한 많은 그런 정보들을 흡수를 하고서 이제 의견을 폼하는 건데 비주얼화가 되면 그게 조금 불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네트워크화되고 비주얼화되는 거지 비주얼화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트워크화를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움베르토 에코 할배가 앞으로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일은 위키피디아에서 바로 대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대답과 다른 이론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걸 연습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찾아보는 훈련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온라인 인터넷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 문화, 우리 사회의 숙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식을 이제 그러면 고전적 의미의 깊이 있는 지식만 지식이냐라는 반론이 나오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지식이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거냐, 생활 지식이냐, 정보성이냐 뭐 이런데 상당히 많은 일반적인 지식들은 데이터 기반의 지식들은 이제 왓슨 같은 컴퓨터나 시리의 뒤에 있는 또는 구글에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거나 판별을 해줄 거고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철학적 어떤 사고력이나 이런 거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책을 계속 유지시키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국내에서 지금 뭐 우리 얘기하지만 책 그렇게 안 읽잖아요. 제 책 이렇게 좋은 책이 그렇게 많이 안 팔리거든요. 왜 사실은 이게 더 문제지 그게 뭐 비주얼이 됐든 네트워크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성과 이 교양이 무너지고 있는 게 더 문제인 거지 사실은. 자, 대답이 적절하진 않았지만요. 저도 지식에서 유지되길 원합니다. 근데 형태가 윤 박사 책에 보면은 컨테이너가 바뀌고 그것이 계속 진화가 올가닉하게 바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형태가 어떻게 우리한테 익숙하거나 편하게 사용될까요? 여태까지 책이라는 형태 있었는데 종교도 다 책에 담겨 있잖아요. 세 종교가 다 책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책을 믿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책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근데 얘기는 번졌습니다. 어쨌든. 네. 자, 그러면 오늘 좀 위험하신. 그 인포그래픽이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요. 개인들이 뭐 인포그래픽까지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우리가 뭔가 앞으로 자기를 표현할 때 뭔가 감성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20세기하고 달리. 20세기는 우리가 그 감성적인 표현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요? 그러면 20세기는 별로 당신이 안 했지. 뭐 나는 기한 살았어요. 알았어요. 전 아는데 일반적으로 기한서만 올리고 하고 그렇지 우리가 뭐 그런 거 아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럼 앞으로 뭔가 감성적인 뭔가 그 자기 어떤 메시지나 뭔가 그걸 쓸 때 표현을 할 때 감성적인 걸 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좋을까요? 모든 사람이 인포그래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다들 뭔가 모든 사람이 인포그래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서비스를 만들면 되죠. 네, 그런 서비스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 이분들이 그냥 뭔가 자기 페이스북이건 아니면 뭐든 간에 거기서 뭔가 자신을 표현하고자 할 때 좀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봐라. 뭐 팁을 주신다면. 왜냐면 그게 아까같이 꼰대식으로 쓰면 전혀 보질 않잖아요. 아예 어텐션이 안 가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다는 거 팁 같은 거 해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뭐 페이스북에서의 뭐 연예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적인 지식에 관계되는 것만 올리지는 않아요. 적당히 섞어요. 적당히 섞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섞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올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겠다. 근데 사실 그 다양성, 관심의 다양성이나 어떤 예를 들어 영화, 무슨 음악, 그러니까 여성들은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음악과 책과 영화를 올릴 때 여성들이 가장 좋은 반응을 하고 IT 정보나 무슨 뭐 뉴스나 이런 걸 하면 남성들이 반응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적절하게 저는 섞어요. 배합을 적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가장 나쁜 게 뭐냐면 한 종류의 컨텐츠로만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적절하게 그렇지만 자기를 표현해야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관심과 특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중심은 가져가되 그것을 적정하게 섞고 그 다음에 좋은 컨텐츠를 이게 너무나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결국은 좋은 컨텐츠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의미 있는 컨텐츠에. 그래서
제가 음악을 듣다가 아주 좋은 뮤지션을 발견하면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올리고 그럴 때 시간이 들죠, 당연히. 네. 찾아도 봐야 되고 이 음악의 배경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봐서 그런 걸 다 이해하고선 이렇게 요약을 해서 올려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만큼 내가 컨트리뷰션을 하는 거고 이런 공간이 굉장히 잘 될. 저는 요새 지금 한국 페이스북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을 좀 느껴요.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 임 박사가 얘기한 대로 신뢰할 수 없는 컨텐츠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그 신뢰가 무너지면 그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조차도 요새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가 위험하고요. 두 번째, 상대방 다른 사용자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용자들에 대해서 그 공개적으로 이게 하는 글들이 자꾸 눈에 띄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싫으면 차단하고 끊으세요. 네. 누가 어땠다라든가 이런 미친놈이 있었다는 얘기를 거기다 올리면은 명예훼손에 굉장히 걸립니다. 사실을 직시하더라도 그런 공공적 장소에다 올리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벌금이 적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분위기도 저는 조금 이거 위험한데 자꾸 왜 그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얘기하다 잊어버렸네. 뭐냐면 그 레시프로시티라고 해서 호혜성. 내가 좋은 거를 해주면 상대방도 좋은 거를 보여줄 거야라고 하면은 그 커뮤니티는 살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글을 올려줘도 상대방은 좋은 글을 올려주지 않으면 그 커뮤니티는 죽습니다. 그건 카페도 그랬고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페이스북은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친구들 4,300만 명의 친구들의 그 중에서 굉장히 그런 것을 유용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은 저도 페이스북을 떠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페이스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한 늙어진다라는 이미지와 커뮤니티 황폐화가 생길 수 있는 이슈가 있어요. 신뢰가 무너지고 호혜성이 무너지면은 황폐해집니다. 네. 자, 또 질문. 네. 네. 마이크 좀 앞으로 전달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네. 마이크. 네. 네, 소셜 미디어랑 뭐 100% 상관 있는 질문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페이스북 얘기도 나왔듯이 기업이 점점 강해지고 네. 정부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주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우버 얘기처럼 사회적 정책이 이 기술을 못 따라가고 이러면서 점점 기업의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언어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러면 과연 국가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될까가 굉장히 요즘 유시민 선생이 와야 되는데 국가란 무엇인가 왔었어요. 네, 왔었어요. 를 유시민 씨가 썼으니까 저는 동기인데 그냥 학교만 같이 다녔을 뿐이에요. 뭐 그 사람 날 모르죠. 근데 어쨌거나 그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초거대 기업 그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국적 기업이 갖고 있는 영향력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게 사실 저도 무서워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깨어있는 시민으로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고 있고,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고, 아까 말한 그런 연구의 어떤 뭐 그런 것, 그 다음에 그 불공정성. 사실은 유럽연합이 많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막아주는 거를 기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연합 같이 유럽인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건 유럽법을 따라야 된다. 네. 그 법의 관할권, 집행권을 다 얘기하는데 한국 법원은 외국 기업이라서 못하는데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거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고 힘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법원이 한국 기업에 서비스하는 어느 나라 국가의 서비스도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내리면 돼요. 그리고 차단하면 돼요. 중국처럼. 근데 어쨌거나 그 유럽은 그렇게 하거든요. 벌금 빵빵 때리고 그 유럽 권역 내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아일랜드에다 때리고 뭐 구글 프랑스에다 때리고 뭐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있잖아요. 때리면 되죠.
근데 이게 자꾸 이게 거대 기업이 자꾸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나중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국 그러면 뭐 시민들이건 뭐가 일반 그 대중들이 나중에 뭔가 저항을 하고 그렇게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가장 처음 저항은 떠나는 거죠, 그 서비스를. 네. 다 끊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우리 사회에 이것이 거대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네. 저는 시민들, 사용자들이 떠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그리고 그렇게 되면 황폐화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훌륭한 사람들, 의미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황폐화되잖아요. 네. 지금 트위터가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고라가 얼마나 훌륭한 공간이었는데 지금 아고라는 온갖 그 음모론의 탄생지가 돼버렸잖아요. 황폐화된 거거든요, 공간이. 네. 그러니까 다음은 굉장히 소중한 공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공론을 만들어내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해놨기 때문에 저는 다음한테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왜 그거를 그렇게 황폐화시키게 놔뒀는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되면은 떠나요.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내겠죠. 네. 자, 네. 맞아, 마이크. 네. 자, 여러분 질문들은 편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MC 여러분 질문하는 분들한테는 저자님께서 막 쫑크 안 줄 거니까 편하게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기는. 네. 아, 제가 오늘 별 생각 없이 왔다가 말씀을 듣고 책을 10권을 사서 친구들한테 줘야겠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었는데요. 네. 아, 근데 10권이 없어요. 10권이 없어요 지금. 제가 10권이 없어요. 야, 너무 약하다. 100권도 아닌데. 제 지인들에게 그 책을 줄 때 이 책을 보고 무엇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그 책에다 좀 새겨서 주고 싶은데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소셜미디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사회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한국의 소셜미디어 책들이 대부분 사용법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활용법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을 이해하려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얘기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숙제와 또는 과제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제가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사회학자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를 일부 건드린 건데 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게 이 책의 이제 그 가장 큰 주제입니다. 네. 책을 보고 꼭 사람을 이해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문지현 씨가 제주도에서 질문. 제주도에서. 네. 이분은 제주 지역 방송국에서 근무하는데. 아, 문지현 씨? 네네. 한마디 해주시죠. 반갑다고. 반갑습니다, 문지현 씨. 만난 적은 없지만 아니 패치된 지도 얼마 안 돼요. 개인적으로 모르세요? 개인적으로 만난 몰라요. 적? 근데 네. 얼마 전에 저한테 그 문의를 하고 그 제주 방송 네, 맞아요. KCTV가 뭐였죠? 네, 제주 방송 있는데요. 여기서 회장님이 인터넷에 관심이 없대요. 근데 네. 이분은 회사를 소셜을 통해서 많이 알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자꾸 위에선 자꾸 자기를 그래서 무시하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설득을 해야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제가 건지. 그만두라 그랬어요. 아, 그만두라고. 경영진이 이해 못하는 거는 자기만의 그 노력이 굉장히 그 무모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경영진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경영진을 이해시키지 못하면은 네. 차라리 그냥 개인 활동으로 그냥 하시고 거기서 자기가 공력을 쌓는 대로 하시지.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소셜미디어 활동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남들에 의해서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 때 리스크가 발생되면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감당하겠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근데 실제로 그 경영진만 할 때도 문제예요. 그 무슨 모 회장님이 혼자서 막 해가지고 전 그렇죠. 그룹에 저거 있잖아요. 고객 지원센터가 됐잖아요. 혼자서. 저희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아니 어쩌다 그런 일이 발생했죠? 이러면서 고객 지원센터 역할을 하시는 사장님, 회장님이 많았었잖아요. 트위터에서. 네네. 그게 뭐냐면 조직이 체계화 안 돼 있고 대응 조직이 안 돼 있을 때 회장이
먼저 나서면 또 그런 꼴이 돼요. 전 회장님들이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직원이 돼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그래서 그 경영진의 주요 경영진이 여기에 가치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체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조직이 최소한의 조직이 수립이 돼야지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지 그렇게 그냥 했다가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저기 소셜 미디어라 그러면 이제 사람이 서로 연결돼 있고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그 정보가 교환되는 그런 미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것도 사실은 자기 개인의 어떤 블로거가 소셜로 이제 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블로거는 이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데 페이스북은 지인들은 그 피딩을 보지만 키워드 검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그 검색 엔진에서 자기 어떤 생각을 알리고 이런 데는 제약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거들의 입장에서는 블로거는 일단 정보의 어떤 창고고 기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거고 페이스북은 일단 그건 개인적인 어떤 지인을 확대시키는데 좀 도구로 활용한다. 그래서 블로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블로그를 하다 말다 그래요. 그래서 뭐 무조건 해야 된다기보다도 블로그가 갖고 있는 역할이 있는 거고 기업의 의견은 달라요. 기업은 이 컨텐츠의 베이스 캠프를 쳐야 돼요. 그래서 블로그나 유튜브를 베이스 캠프로 하고 그 다음에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데 개인은 좀 다르죠. 그리고 소셜미디어라는 범주에는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가 블로그 같은 스타일의 커뮤니케이션과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블로거로 활동하시는 거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에 더 관심이 있다면은 페이스북 같은 SNS를 하는 거고 그럼 페이스북에 검색이 안 되냐라고 그걸 불평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페이스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거고 앞으로도 소셜 검색이 어떻게 보십니까? 페이스북에서 구글 같은 검색이 가능할까요? 앞으로 만들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잘 안 할 것 같아요. 자기 친구 관계에서만 왜냐면 이 페이스북이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의도하지 않게 내 글이 다른 사람한테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로 하지 않은 경우에 친구만 보기라든가 특정인만 보기가 함부로 다른 데 갔을 때 그러면 사실 이것도 무너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 그래프 서치가 나왔잖아요. 한국에서 잘 안 쓰고 있지만 그래프 서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죠. 새로운 사람을 알아내기 위한 용도로. 그건 제가 다른. 저 사실 페이스북에서 뭐 블로그는 대답이 안 끝났어요. 죄송해요. 블로그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고 하지만 그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블로그를 또 그렇게 멋지게 장황하게 다 길게만 쓸 필요도 없어요. 짧은 형태로도 얼마든지 블로그는 관계 있는 거고요. 블로그는 사실은 자기 이제 아카이브처럼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해주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보가 피딩을 자기가 했다고 해도 자기가 봐도 이제 피딩이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따가 이제 정보의 저장 창고로서는 일단 기능이 저하가 되거든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정보의 저장용으로 페이스북을 쓰시면 안 되고요. 아니면 거기 노트라는 기능이 있고 요새 저장하기가 나왔어요. 저장하기 기능이 나왔어요. 그 페이스북에. 그래서 그거 쓰시면 되고 저는 예를 들어서 웹서치를 하다가 좋은 게 있으면 포켓에서 저장을 하고 그거를 페이스북에다가 포스팅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장 용도의 서비스는 다른 걸 씁니다. 그리고 에버노트에 저장할 때도 있고 포켓에 저장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다 공간은 자기의 특성에 맞는 용도가 있어요. 하나를 갖고서는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모든 걸 위한 서비스는 없고요. 모든 걸 위한 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서비스도 안 돼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 제가 이제 그 정리시키는데 for everything means for nothing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요. 가장 강력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아까 저 궁금했던 게 아까 페이스북에서 그런 거 이런 건 유용하지 않을까요? 뭐냐면 제가 흑돼지 삼겹살 먹고 싶은데 흑돼지 치면 내 친구들이 쓴 글 중에서 흑돼지만 있는 것만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내 친구들이니까 패친들이니까 그런 거는 안 나올까요? 페이스북에서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나와요. 지금 나와요? 이미 그 그래프 서치는 잘 안 되던데 근데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한글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한글이 영어로 하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 나오겠네요, 우리 한글도. 네, 그리고 그거는 원래 페이스북에 그 CTO를 했던 친구가 그 프렌드 피드라고 해서 그런 검색을 굉장히 잘하던 회사의
그 창업자인데 걔 때문에 인수해버렸죠. 페이스북에. 네. CTO로 오랫동안 하다가 나갔어요. 네. 나가서 지금 창업했는데 그런 검색을 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페이스북 나름대로의 검색, 훌륭한 검색은 나올 거예요. 네. 내 친구가 좋아요를 눌렀던 흑돼지 그렇죠. 점인데 네. 고우성이 좋다고 한 것만 빼고 제 입맛은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그 검색이 네, 네. 아니 왜냐면 프렌드 피드에서 그런 검색을 했었거든요. 아, 네, 네. 세 사람 내 친구 중에 3사람 이상이 좋아요를 했었고 추천을 했었는데 네. 고우성이 한 것만 빼고 아, 네. 이렇게 그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런 것도 가능했었거든요. 아, 아니 네.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한데 그것을 구현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런 게 나오면은 되게 우리 개인들한테도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기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만약에 되게 활성화되면. 근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구글 검색이 기능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기능 다 쓰면서 검색 안 하시잖아요. 안 하잖아요. 네. 안 하죠. 그렇게 줘도 아마 흑돼지 이러고 찾을 거예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 네. 자, 또 질문. 네. 아, 박사님 자꾸 쫑꾸시니까 하나도 얼어서 질문 안 하잖아, 지금. 네. 아니, 고피디한테만 그래요. 자, 질문. 네. 앞에. 네, 네. 그러면요. 네. 이게 이제 과거에 뭐 이제 주로 글이나 말을 통해서 이제 뭐 그런 전달하는 그런 기존의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지식인들이 만약에 이제 요즘 시대에서 이제 소셜 미디어를 적응하기 위해서 이게 좀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지.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 같은 거를 이제 그냥 되게 플랫폼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지식인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소셜 미디어에 적응을 시켜야 될지 좀 생각이 있으세요? 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훌륭한 지식인들 중에서 안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쓰는 많은 저자들 중에서는 소셜미디어 활동을 극히 적게 하거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이 꼭 다 들어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제공해주는 훌륭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체계를 통해서 일부는 또 블로그만을 쓰시는 분은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거 안 하고 블로그를 쓰는데 블로그도 가끔 써요. 근데 그 가끔 쓰는 글 하나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포스팅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 하시는 분도 상관없고요. 뭐 굉장히 유쾌하게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죠. 네. 옆에 질문. 예. 네. 책에서 보면 그 소셜 미디어 정보 과잉에 대해서 네.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네. 여기 뭐 차명 카이스트 교수 연구 네. 내용도 나오고요. 근데 뭐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포스팅 작성자의 평판을 확인하거나 진위 확인을 그 직접 사용한 사람이 하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소셜 미디어 포함해서 뉴스도 그런 정보 과잉이 되게 심한데 네. 그 두 가지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보 과잉 문제는 아까도 다루었는데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예요. 친구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는 해외 미디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해외 미디어만 모아놔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뉴스를 쭉 봐야 되기 때문에 해외 미디어, 물론 이제 밤에 술 먹고 들어온 날은 내가 헛소리 한 거에 누가 무슨 소리 했나 그거부터 확인하고요. 위험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미디어들을 쭉 봅니다. 그 다음에 프렌드도 좀 그룹핑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프렌드, 친한 친구로 세팅해 놓으면 친한 친구 중심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좋아요를 아무데나 마구 누르지 마세요. 내가 뭐 공유도 했지만 그 재밌다라고 좋아요 하면은 재미있고 그런 얘기만 개그 뭐 코미디 뭐 허핑턴 포스트 얘기들 무슨 9가지 12가지 네네. 시리즈 있잖아요. 네네. 지겨운 시리즈들 그것만 보여요. 내 뉴스피드에 친구 피드는 사라지고 자꾸 그런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너무 많이 남발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평판을 활용하라는 거는 그 평판 점수를 다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그 사람의 친구 리스트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포스팅을 어딘가 가서 이렇게 쪽만 보더라도 금방 눈에 띄잖아요. 친구 리스트를 딱 봤더니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만 가득 찼더라. 그러면 일단 신뢰성이 떨어지죠, 우리가 남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적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평판을 측정하는 정확한 뭐 인덱스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그 느낌 아닐까 그런 걸로 보고 이 사람 글은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거. 근데 저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룹을 따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좀 합니다.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에서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얘기가 노출되고 공유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절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일부 좀 권위가 있거나 그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따로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식은 비공개로 해놓고 지식은 좀 가능하면 많은 사람한테 공유하고 제공하는 그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 거기다 댓글로 네가 그렇게 잘났냐라는 식의 이제 크크크 아니면은 뭐 너나 잘해 뭐 이러고 이제 댓글 다는 애들 때문에 저도 어저께 상처받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지웠어요. 지웠는데 제가 지우고 차단시키고 했지만 저도 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럼 저도 하루 밤 잘 못 자요. 짜증나고 화나고. 네. 예민하시구나. 굉장히 감성적이잖아요. 네. 아니 나 O형이에요. 굉장히 감성적인데 이런 그 혈액형의 성격을 좌우한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가져온 그 폐예요. 심지어 박사급이 그걸 믿고 있어요. 그거 나왔잖아요. 혈액형과 성격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B형인데요. 저도 O형인데 O형은 무딘데 보통. 잘못된 정보를 갖고 얘기한다니까. 자, 또 질문 없으시면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요 여러분들 맨 지금 여기 여러분들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보면요 오늘 그 여기 농인분들 좀 청각에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 위해 가지고 지금 1시간 반 동안 지금 오늘 되게 내용도 빠르고 되게 좀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갔는데도 지금 타이핑을 봉사를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 김묘정님, 김성환님, 최지민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님하고 김영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북포럼 다음 주 방송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매주 수요일날 여기서 저녁 때 7시 반부터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오픈되고 이제 무료 공간이고 또 책을 읽고 싶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책을 읽지 말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저자의 현재의 관점을 들으시고 관심 있으면 책 사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주 나중에. 그래서 다음 주는 김무영 저자님 글쓰기 비행학교 또 다다음 주는 한그대 저자님의 몸이 먼저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강원도 청춘중학교에서 이제 거기 이거는 이제 유광현 저자님에서 청춘 파네마켓 태조깨다 또 중소기업 연수원에서 북포럼이 지금 보면 되게 많은 군데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대전에서도 활발하게 열리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내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어떤 내가 있는 기관 쪽에 하고 싶다면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공유한 차원이니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8월 30일 날 이번 달 토요일 날 그 북포럼 재즈 만나다 해가지고 토요일 날 7시 10시까지요 이벤트 좀 올릴 건데 저희가 이제 여기 합정동에서 그 재즈로 이제 저기 북포에 출연했던 저자님이 계십니다. 그 저자님이랑 같이 그분이 기획한 건데 그래서 8월 30일 날 김성준하고 그 이분이 연주하시는 거고요. 또 찰리 파커 이분이 오시는가 찰리 파커 이분이 아닌가 이분의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하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토요일 날 저녁 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밖에 보면 그 권성진 쌤이 그 니트 커피라고 이게 더치 커피입니다. 이거 지금 무료로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협찬해 주실 거거든요. 근데 더치 커피는 여러분들 다 따라 마시는 게 아니라요. 그 조금만 따고 그다음에 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다 따르면 안 됩니다. 되게 진한 원액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따라서요. 조금만 해가지고 물을 많이 가득해가지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분들은 사셔도 되게 맛있습니다. 이거 밖에서 15,000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네르땅 베이커리에서 또 이제
이게 딱 나왔네. 이 책입니다. 여기 윤정준 일부러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매주마다 이렇게 책을 디자인한 케이크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축하 커팅할 겁니다. 하고 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신 그 두 분 MC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MC는요 항상 북풀 MC는 항상 관객이 MC를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북풀 그룹에서 월별 공지가 나오면은 MC 신청을 하세요. 각 담당 PD가 신청하시면은 특히 처음 신청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기회를 주시니까 한번 계속 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네. 오늘 먼저 박사님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하죠. 네. 아까 제가 책을 쓴 배경도 말씀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좀 굉장히 건전하기보다도 의미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거를 공유해주는 그러한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